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진수의 도진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의 간략한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남자 변호사니까 남자분들이 많이 사건을 맡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희한하게 여자분들이 많이 오세요. 어떤 부분에 꽂히냐면 가스라이팅을 그렇게 해요. 여자분들 중에 결혼을 굉장히 일찍 하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나이 차이도 꽤 나는 남편 만나가지고 어린 나이에 결혼하면서 내 직장도 다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사회생활을 해봤던 경력 때문에 그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너는 나 없으면 안 돼. 네가 뭘 알아? 너 정말 알고 그렇게 하는 거야? 너 벌어온 월급 다 줘봐. 내가 용돈 쪽으로 1, 20만 원 줄게. 그리고 애기 교육할 때 너처럼 하면 망한다. 근데 그렇잖아요? 결혼할 때 뭐 20살짜리 아내와 결혼을 했어도 10년 살았다. 그러면 이분이 30대 됐으면 충분히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도 있고 본인의 삶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힘도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당연히 더 잘할 수도 있는데 4년간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완전히 종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양 당사자끼리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소송 중에 이분이 이제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월급을 다 남편한테 주고 용돈을 받아 썼던 거예요. 근데 잠깐만 생각을 해봐도 이분의 월급은 한 300만 원 남짓이라고 쳤을 때 용돈을 거의 1, 20만 원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1, 20만 원을 살 수가 없으니까 막 주말 같은데 알바 같은 것도 뛰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근근히 살고 있는데 맨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남편이 아내한테. 너 이렇게 과소비 해가지고 어떻게 할래? 근데 쥐는 맨날 주식을 해가지고 까먹고 막 그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까먹는 돈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와이프한테는 용돈으로 1, 20만 원 주면서 너 과소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이렇게 들으니까 진짜 자기가 거의 노이로제 걸린 거예요. 요즘에 중고등학생, 초등학생도 한 달에 10만 원 쓰지 않나요? 물가가 비싸져서. 이분이 얘기를 할 때 상담할 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과소비를 해서요. 제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럼 저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저는 뿔뚝불이 나요. 열받거든요. 그러면 그 남편이 하는 짓이 굉장히 괘씸하잖아요. 사람 자체를 무슨 염전 노예도 아니고 그렇게 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더 플러스 해가지고 가스라이팅 하면서 이제 물건을 집어던진다던가 어떤 악력을 쓴다던가 어떤 유형력의 행사를 하는 부분들이 많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심리적 종속 관계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되게 가슴이 아파요. 왜냐면 현실판 염전노예하고 다를 게 뭐예요? 내가 인간성을 되찾고 인간적인 주체, 내 인생의 주체로 살아가는 그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을 할 때마다 제가 계속 멘탈 케어를 해드려요. 니네 남편 사회적으로 그렇게 잘난 사람 아니야. 너한테 어떻게 한다고 막 얘기를 해봤자 그 사람은 이 법과 제도 안에서는 그냥 일개 소시민일 뿐이야. 그러지 마시고 양 당사자니까 용기를 가지세요. 이 심리적 종속관계를 벗어나야지만 이혼을 끝나고 나서도 이 험한 세상 혼자 아기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꼭 드립니다. 이혼 소송을 할 때 내가 과연 이혼을 하고 내가 막막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 주변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심리 상담이 됐든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그래서 내 남편이 그동안 몇 년간 10년간 나한테 해왔던 수많은 가스라이팅이 거짓말이다. 법과 제도에 의해서는 당신이 해왔던 것을 인정해준다는 걸 먼저 깨닫고 심리적 종속관계의 족쇄를 부숴버리세요. 그게 이혼소송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부수는 과정 때문에 저는 이혼소송을 전문으로 하진 않지만 할 때는 목을 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혼소송 후에 훌륭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면서 혹은 훌륭한 엄마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혼 소송에 있어서. 황혼 이혼해서 3, 40년 동안 살았는데 이번엔 남자 쪽이에요. 그래서 해외에서 힘들게 돈을 벌어다 줬더니 그걸로 이제 돈을 다 모아서 재산을 증식해 놓고 이제 공장 정리하고 한국에 오니까 10원짜리 한 장 안 주는 거예요. 다 내 거고 잔소리 하면서 10만 원 받을 때도 눈치 주고 집에서 뭐 소주 한 잔 하려고 해도 눈치 주고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집에서 좀 놀라 그러면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완전히 염전노예랑 또 다를 바가 없어지죠. 내가 이제 경제력이 없어졌다고 해서 와이프가 나한테 생활비를 주지 않는 이 상황에서는 너무 불행하잖아요. 그럴 때 되게 뻗팅기면서 이렇게 있는 것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심리적 종속관계를 끊고 이혼 소송을 진행을 해서 본인의 인간 존엄성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 소송 자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힘들지만 제가 6살짜리 딸을 키우면서 어떤 가정을 파탄내버리는 게 아닌가 그런 심리적인 중압감이지만 그래도 이혼 소송을 계속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이혼에 어떤 관심이 있는 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현 상황을 객관화하세요. 그리고 그동안 당해왔던 가스라이팅 자체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확인을 하고 그 심리적 족쇄를 깨부셔야 됩니다. 그게 이혼의 시작이고, 이혼이 끝나고 나서도 건전한 사회인으로 또 훌륭한 엄마로 살아갈 수 있는 첫 시작입니다. 그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이혼 소송은 변호사한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소송입니다. 왜냐면 6살짜리 딸을 저도 키우고 있는데,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한 가정이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 아이한테 보호를 해줄 가정을 없애는데 제가 일조를 한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 저한테 이제 이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한 100개의 사건이면 제가 못해도 한 60개는 돌려보내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단 이혼 소송 자체는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혼 소송의 특징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감정적인 소송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 너무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은 정해진 법리가 두루뭉실하다는 겁니다. 특히 재산분할 같은 경우는 부부 공동재산이 얼마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거를 몇 대 몇으로 가져가냐의 문제인데, 저는 아직까지도 재산분할이 어떤 방식에 근거해서 퍼센트가 정해지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부부 공동재산의 기여도가 이 정도면 너무 낮은 것 같은데, 그런 사건일 때 퍼센트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이거는 뭐 상대방의 기여도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불축으로 저희가 6, 상대방 4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혼 소송이라는 거는 어떤 사생활의 집약체죠. 그 부부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부부 당사자 말고는 시어머니라던가 아니면 시아버지라던가 장모님이라던가 그런 친한 가족도 그 내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의 양 당사자, 그러니까 원고 또는 피고가 이렇게 해서 서로 간의 사실관계를 얘기를 했을 때 판사는 구체적으로 판결문에 판시는 하진 않지만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그거를 재산분할에 감안해서 판결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요. 가정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이 이제 저랑 같이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는데, 그런 걸 간접적으로 들어보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재판장님들이나 아니면 법관에 그 재량이 많이 적용이 되는 그런 소송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의 3가지는 제가 생각하기에 특징이 3가지인데, 감정적인 소송입니다. 원고 피고가 거의 죽자고 달려듭니다. 누군가 인간이 받는 스트레스 지수를 수치화해서 순위를 매겨놓은 걸 봤는데, 이혼이 전쟁 다음인가? 아무튼 그 재판상 이혼 자체는 양 당사자한테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왜냐면 이 세상을 같이 살기로 한 사람이 이제 남도 아니고 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서로가 한 뼘도 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 이유 자체는 뭐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잠잘 때 어떤 잠꼬대를 하는지, 뭐 밥을 먹을 때 아니면 거짓말할 때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는지 또 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중간에 이렇게 싹 보고 있다가 상대방이 뭐 머리를 긁적인다던가 코를 훌쩍인다던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옆에 앉아있는 소송대리인한테. 저거 보세요, 저거 보세요, 저거 거짓말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근데 그 소송대리는 그걸 알고서도 법관한테 얘기를 할 수는 없죠. 재판장님 코를 훌쩍거리는데요? 거짓말이에요. 이러면 판사님이 이렇게 쓱 보고 있다가 소송대리는 자중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얘기는 못 할 거예요. 그만큼 상대방의 일거수일투족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감정적으로 비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 서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해진 법리가 두루뭉실하다. 그래서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이혼 소송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재산분할이 6대 4인지, 왜 5대 5인지, 왜 7대 3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설시가 없습니다. 하급심 판례를 보더라도. 뭐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봤을 때 6대 4가 적정하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이거가 왜 이렇게 되는 건데 잘 알 수가 없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항소를 한다. 뭐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 여기까지가 이혼 소송의 이제 개략적인 특징이고요. 자,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소장 접수를 하게 되죠. 보통 이제 원고가 소장 접수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이혼을 할 거야. 그런데 협의 이혼 의사를 타진하거나 타진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상대방이 내가 너랑 이혼을 왜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행동 자체가 너무 명백해. 유책 배우자야. 이런 경우에는 따로 협의 이혼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판상 이혼으로 들어가서 소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협의 이혼 절차가 어차피 길어지면 이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절차 중간에 조정 절차가 거의 대부분 들어가요. 근데 이때 협의가 되면 바로 뭐 사인하거나 도장 찍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종결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서는 뭐 숙려기간 같은 거 고려하면은 오히려 협의 이혼보다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 협의 이혼 하려고 하면은 이제 숙려기간도 있고 전에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이때는 뭔가 공식적으로 주제자가 없잖아요. 집에서 앉혀놓고 온 가족,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모님, 장인어른 다 앉혀놓고 뭐 거기서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건지, 이혼을 할 건지, 친권 및 양육자 지정을 어떻게 할 건지, 그 협의 이혼 과정에서 오히려 더 박살이 나버리는 경우가 있죠. 보통은 이제 협의 이혼할까요, 재판상 이혼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웬만하면 어차피 이혼하실 거라면 재판상 이혼을 하세요. 그러면 그 중간에 조정 절차를 이용하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 소장 접수를 하는데요, 이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첫 번째, 관할법원은 피고 주소지입니다. 그래서 원고하고 피고가 있을 때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에다 소장을 접수해야 됩니다. 피고 주소지 이제 가정법원이겠죠. 그러면 이제 이 소장 접수를 할 때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이혼 소송은 하나의 소송이 아니에요. 최소한 소송물이 3개, 4개 정도 됩니다. 소송물이 뭐냐면 그 소송에서 자기가 다투고자 하는 그 목적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먼저 얘기하려면 이혼 청구를 당연히 먼저 해야 될 거고요. 다음으로는 재산 분할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상대방 유책 배우자면 위자료 청구해야 될 거고요. 거기에 이제 미성년 자녀가 있다, 그러면 이제 사건 본인이라고 하는데, 사건 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그리고 플러스 양육비, 이렇게 돼 있겠죠. 이 각자의 청구 자체가 개별적인 소송물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각각 따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어떤 금전 청구를 하게 되면 그 청구 원인이 뭔지 간에 그 앞에 무엇으로 얼마를 달라 이렇게 쓰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혼 소송 같은 경우는 이혼 등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고, 재산 분할로 얼마, 그리고 위자료로 얼마, 이렇게 쓰게 됩니다. 소장 접수할 때 관할법원은 피고 주소지 가정법원이다. 그리고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각각 소송물이고, 사건 본인이 있을 때는 필수적으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과 양육비가 얘기가 돼야 된다. 그리고 가정법원에 있는 판사님들은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이 얼마고 누가 뭘 잘못했고 누가 바람폈고 관심 없습니다. 가정법원에 있는 판사님들이 1번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 미성년 자녀가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친권 및 양육권자가 누구로 지정될 것인가,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것인가, 거기에 거의 포커스가 다 되어 있고요. 만약에 협의 이혼도 마찬가지지만 조정이 될 때 사건 본인, 미성년자 사건 본인에 대해서 누가 키울 건지에 대한 얘기가 안 돼 있다, 그럼 조정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명확히 어떻게 할지, 명확하게 누가 어떻게 무슨 돈을 가지고 키울 건지, 그리고 양육비 분담은 어떻게 할 건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로 당사자끼리의 어떤 합의가 있어야 조정이 무조건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제 부부간 여성 배우자 쪽에서 이제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애들한테 못할 짓이다 이거예요. 내가 이혼을 하면 얘가 뭐 편모수라든 편부수라든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내가 얘한테 짐을 지우는 것 같아서 이혼을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가정폭력을 맨날 같이 당하는 분이에요. 알코올 중독자의 남편을 만나가지고 맨날 이렇게 가정폭력을 당하고 112 빈번하게 신고되고, 그 와중에 애기들 막 울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아니, 가정폭력이라도, 이 가정폭력이라는 건 직접적으로 때리고 그런 것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폭언, 욕설, 물건을 집어던지고 가스라이팅하고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가정폭력 범죄를 찾아보면 단순 폭행 상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맨날 아버지한테 폭행이나 가정폭력을 당하는 엄마를 보는 그 사건 본인 입장에서는, 애기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혼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제가 웬만하면은 이혼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주의지만, 딱 하나, 남편이든 아내든 간에 가정폭력, 폭력행위가 들어가는 순간 저는 얘기합니다. 이혼하세요. 그거는 당장 이혼을 해야 되는 사유입니다. 다음으로 답변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답변서는 별게 없죠. 소장 접수를 하면 이렇게 송달이 돼요. 부부는 그냥 복사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 주소지로 이제 송달이 되는데, 보통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죠. 원피고가 같이 사는데 받아버리면 어떡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그런 경우는 이제 법원에서 일단 보낼 때 당사자 외에 다른 사람 열어보지 마세요,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하고요. 보통은 이제 저희 법무법인 진수를 찾아주시면 소장 보낼 때 송달 주소 자체를 일단 저희 법인 주소로 해서 저희가 다 받아드립니다. 요 주소 송달 문제는 같이 살고 있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고, 그리고 늘 이제 뭐 말씀을 드리는데, 좀 떨어져 계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제 이혼 소송하는 중간이라도 같이 붙어 있으면 좋을 게 하나도 없고, 가정폭력이라던가 이런 문제에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격리를 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게 훨씬 더 괜찮습니다. 그래 이혼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을 거고, 뭐 재산분할은 보통 다투죠. 네가 한 게 뭔데? 다 대부분 그렇게 나옵니다. 위자료 같은 부분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바람을 폈는데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친권 양육권자 지정에 관해서도 내가 해야 돼 뭐 이렇게 다투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나는 못 키워 너도 못 키워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제일 슬픈 이혼 소송인데, 아무튼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요. 이혼 소송 같은 경우는 보통은 반소를 제기를 많이 해요. 그 반소가 뭐냐면 피고 입장에서 본인이 반소를 제기해서 상대방한테 이혼을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다 이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혼 소송은 양 당사자의 내밀한 부분에 있는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는 양 당사자밖에 몰라요. 그래서 딱 절반씩 얘기를 듣는 거거든요. 상담을 하면 뭐 원고 쪽이다. 그러면 피고가 나쁜 놈이고 뭐 얘가 뭐 세상에도 이런 놈이 없다 하고 눈물 줄줄 흘리죠. 그런데 피고는 어디선가 다른 변호사님 만나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혼 소송 자체가 서로 똑같은 사실관계를 양쪽 측면에서 보고요. 그 측면 자체를 그것만 오로지 깊게 막 얘기해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소장 내고 답변서 내고 준비서면 공방을 하다 보면 우리 주장과 이쪽 주장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같은 걸 두고 양쪽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두 개를 맞춰보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집니다. 근데 묘하게 그래요. 사건에 대해서 이쪽 면 저쪽 면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소송 중간에 뭐 풀리기도 하죠. 상대방이 답변서를 냈다 그러면 이제 보통은 조정 절차를 열어요. 서울가정법원 같은 데 가면은 그 한 층 자체가 뭐 조정 이제 절차를 거치는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조정하시는 조정위원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법관이 아니세요. 되게 우리 사회에 친숙하게 볼 수 있는 분들이에요. 부동산을 하시는 분도 봤고요. 개장을 되게 오래 하셨다거나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시간을 가지고 판사님들이 양 당사자의 그 속 깊은 얘기들을 듣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 조정위원님들이 되게 푸근하게 생기셨거든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한쪽 나가세요 해서 이쪽 말 들어보고 저쪽 말 들어봐서 굉장히 조정을 능수능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끔씩 보면은 인생의 지혜를 조정위원님들한테 배우게 돼요. 그래서 뭐 얘기하다가 변호사 말은 진짜 죽어도 안 듣고 조정 의사가 없다 이랬던 분들도 조정위원님들하고 몇 번 얘기하다가 눈물 몇 번 쏟고 바로 이제 조정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저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이게 어떻게 될까 했더니 역시 법원에서 이제 그 인사를 뽑을 때 여러 가지 레퍼책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진짜 훌륭하신 분만 뽑아요. 이제 조정이 된다. 그러면 바로 사인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이혼 소송에 계신 법관이 이제 조정이 다 끝나고 나면 내려와요. 그래서 양쪽에다가 조서를 한 번씩 읽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조정안 자체를 확인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양 당사자 사인을 해요. 그러면 이혼이 끝이에요. 여기서 끝.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 이혼보다 어쩌면 더 빠르게 끝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소장 접수하는데 시간 뭐 어느 정도 한 2, 3주 걸리고 송달하는데 한 1, 2주 걸리고 답변서 기다리는데 뭐 한 달 잡고 조정기일 잡히는데 한 달 잡고 이렇게 하면은 보통은 6개월이면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조정 절차에 의해서. 그런데 협의 이혼을 하게 되면 양 당사자에 있는 어른들이 막 끼기 시작하면서 얘기가 산으로 가요. 거의 협의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낮고. 근데 조정이 되면 일단은 뭐 양가 어른들은 다 빠지게 되고 거기에 이제 조정위원들이 얘기를 해주니까 조정에 이르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협의 이혼보다는 이 조정 절차에서 조정을 꾀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조정이 안 된 경우에는 변론 절차로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조정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산 분할 때문이에요.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해서 혼인 생활 중에 양 당사자가 어떻게 모았고 기여도에 따라서 어떻게 나눠 가질 건가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양쪽이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도 사실 와이프가 얼마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뭐 한 10년, 20년 이렇게 살았는데 이 사람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모으고 있는지, 어디에다 모으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판부에서 재산 명시 명령을 내려줍니다. 여기 보시면 이 재산 명시 명령을 내려주면은 일정한 목차가 있어요. 어디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 이렇게 있거든요. 예금 채권, 주식, 부동산 이런 것들을 한 방에 검색해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을 쭉 뽑아 가지고요. 그걸 모아서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구체적으로 금액은 나와 있지 않아요. 금액은 나와 있지 않고 목록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록을 찾아봤는데 뭔가 빠져 있어. 내가 뭔가는 알고 있었는데 목록에는 없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다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제출 명령 신청 같은 걸 보내가지고 금융거래에 대해서 이제 다 열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이혼 제기 시점부터 역산해서 한 3년치 다 뜯어보거든요. 그럼 웬만하면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도 딱 이제 거의 다 목록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재산 명시 명령에 따라서 이제 분할표 같은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 분할표를 만들면 원피고 얘기를 하면 뭐 일치 진술, 뭐 아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싸우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원피고가 이제 분할표를 내면 이제 법원에서 이제 그걸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변론기를 그렇게 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진행을 하고 종결을 하고요. 간단한 사건 같은 경우는 재산 명시 명령에 따라서 이제 분할표를 다 제출하고 나면 가사조사관들이 이제 가사조사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가사조사 같은 거는 이제 법원에 한 명씩 출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층 면담 같은 걸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혼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혼인 생활은 어땠는지, 뭐 아기는 어떻게 키웠는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상대방 자체가 뭐 이혼을 막 원하지 않아. 그래서 뭐 부부 상담 같은 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 좀 더 길어질 수 있고요.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 이 사건 본인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사건 본인이 어디서 자라는 게 맞는가 라는 걸 보기 위해서 가사 조사관이 실제로 그 집에 방문을 해서 어떤 환경인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의 포커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성년 자녀가 어떻게 자라날 환경을 마련해 주는가가 가장 큰 관심사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변론 기일이 진행돼서 이제 이렇게 종결이 되고 나면 이제 선고가 나게 되는 거죠. 소장 접수하고 답변서 나와서 조정 절차하고 재산 명시 명령 받아가지고 양쪽의 부부 공동재산 확정하고 그리고 가사조사 한번 받고 양 당사자씩 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특히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는 가사조사관이 실제로 환경이 어떤지 나와서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변론기일 종결이 되면 이제 선고가 된다. 그리고 이혼소송도 마찬가지로 1심, 2심, 3심 이렇게 되어 있죠. 만약에 선고에 불복이 있으면 이제 항소를 하면 되는 거고 이 민사소송 절차랑 그건 똑같아요. 그래서 가사소송법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뒷부분은 거의 비슷합니다.